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서 조기 귀국 요구가 잇따르는가 하면 탈당 권고나 강제 출당 조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다룬 다큐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19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받을 수도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지난 정권의 대북 정책, 최근 야당 수사 상황 등과 맞물려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본 다음 이 같은 오늘의 핫한 뉴스들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해서 해명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매일같이 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검찰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네, 이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연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번 의혹의 시발점이 된 녹취 파일의 주인이자 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경기도 민주당 지역위원장 강모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강 씨는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 이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서 전국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4월 이전 부총장에게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서 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들의 명단을 추리기 위해서 이 강 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강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3만 개로 알려진 녹취 파일이 이번 수사의 이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이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까? 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수사 초기부터 돈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자체가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 파일을 단서로 시작을 한 만큼 이 전 부총장이 돈봉투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통화 내용의 진위와 돈봉투 전달 과정,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해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며칠 전 박 전 보좌관에게 전달했음이란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조만간 박모 전 보좌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떻든 검찰의 수사는 이제 점점 더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처럼 핵심 피의자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수사의 1차 고비는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가 실제 전달됐다는 정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두 의원을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의원들과 송 전 대표 조사는 그 다음 순서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 공개된 녹취 파일 속 핵심 인물들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어. 갔더니 또 있고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 바로 강내구 감사협회장인데요. 강 회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원에 따르면요, 이 강 회장은 어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강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임명이 됐고, 지난해 12월에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자 미정 등을 이유로 계속 재직 상태였는데요. 지난 10일 검찰에 압수수색 때는 휴가계를 제출했다가 이 소환 조사 이틀 뒤인 어제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현재 검찰은 강 회장이 이 돈봉투 살포에 쓰인 9,400만 원의 현금 중에 이 8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강 회장의 사직서는 이번 주 내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우선적으로 배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요, 당시 송 후보 캠프에는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보좌관을 파견하는 등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이끈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1명, 인천 3명, 광주 전남 4명, 충청 1명 등인데 이 돈봉투 의혹으로 입건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MBN은 정치권 관계자가 통상 캠프에 참여하면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들에게 돈봉투가 우선 배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를 직접 뿌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이 송 전 대표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들이 녹취 파일을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JTBC가 공개한 녹취 파일 속에는 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직접 다른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2021년 4월 10일 당시 송영길 캠프 핵심 멤버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내구 감사협회장의 통화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강내구 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영길이 형 이렇게 부르면서 또 처리했다 이런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이어진 대화에서 그 돈이 그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정황상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는 건데요. 또 이 녹취 파일에는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의 실명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람 명단 정도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고 묻자 강 회장이 자신들과 따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답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녹취 파일 속 두 사람의 대화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근데 그걸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도 어떻게 누구는 조금 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녹취 파일엔 송 전 대표가 이성만 의원이 전달해준 돈 봉투를 이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보고받고 이 격려를 해줬다는 정황과 이 송 전 대표가 따로 또 다른 돈 봉투를 나눠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송 전 대표가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돈을 많이 썼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녹취 내용도 또 보도가 됐었죠. 네, 이 때문에 자신은 이 모르는 일이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한 송 전 대표의 해명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여전히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녹취 파일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녹취 파일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또 박 의원은 공개된 녹취 파일 중 방송 중에 이 송 전 대표와의 직접 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근 씨가 그동안에 수만 건을 녹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년 3만 동안. 건 정도. 그러면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기는 녹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정근 씨가 왜 녹취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뭐 다시 우리가 또 합리적 의심을 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겠죠. 저는 그것이 처음에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왜 정치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그렇게 다 녹취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들으신 것처럼 박성준 대변인은 이제 그 녹취 파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왜 이정근 부총장이 이렇게 다 녹취를 했는지 그 배경이나 의도를 의심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정근, 송영길 두 사람의 직접 대화 내용은 아직 공개된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듯이 지금 새로 공개된 그 녹취 파일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혹시 살포한 거 아닌지 아니면은 적어도 그 돈 봉투를 살포한 그 정황을 보고받은 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지금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는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이 뭐냐면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셀프 면제라는 논란이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녹취록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을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아까 박성준 대변인의 그런 어떤 발언조차도 이제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 사인이기 때문에 조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민주당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2021년도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지도부의 예를 들면 정당성 자체가 상실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죄라고 얘기한다면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들에 대한 녹음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구체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이 내용에 나오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빨리 귀국을 해서 본인이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하고 또 관련돼 있는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면 떳떳하게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 그것이 오염이다 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 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준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녹취록을 보면은 이정근과 송영길 간의 대화는 아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동 녹음된 게 3만 건이나 되는데 지금 검찰이 뭐 직접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모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없으니까는 송영길 대표는 별로 책임이 없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전화기 중에 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녹음한다라고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언도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이미 초동 대응에 실패했어요. 그 사건이 발발하면서 5일이나 지난 다음에 당대표가 뭐 사죄를 하고 또 송영길 대표, 전 대표와 통화를 했으며 빨리 귀국하라고 종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녹취록 자체가 우리가 지금 들었지만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렇게 리얼한 상황에서도 또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자체조사 안 하겠다 그러는데 여지껏 검찰에 대해서 기획 수사하고 국면 전환하고 정치 탄압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찰이 큰 걸 들이밀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일정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자체 조사를 설령 안 하더라도 선제적 대응은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그다음에 강내구. 그리고 리얼하게 이렇게 녹취록이 나왔으면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다시 송영길 당대표 또 경선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또 이재명 당대표 경선 그다음에 뭐 개항을 선거 보궐선거 서울시장 또 나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나비 효과까지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돈 봉투를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들이 공개가 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송 전 대표 결국 이제 공범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 송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인지를 했다면 캠프의 정점인 이 당대표 후보라는 위치를 고려를 할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요. 지시 여부보다 송 전 대표가 이 범행을 인식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송 전 대표는 살포 행위의 이익을 향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범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고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요. 단순히 제3자가 안다고 해서 공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송 전 대표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보직이 있는 상태에서 안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송 전 대표가 뒤늦게 인지를 했다면 이 공범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돈봉투 살포 행위가 끝난 뒤에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 송 전 대표에 대해 형법상 처벌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 혹은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언제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이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이거 송영길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캠프 과정에서 돈을 돌렸다라는 혐의만 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소환해서 뭐 추궁하고 하기에는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이정근 씨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맡은 직책이 사무총장이랑 사무부총장이잖아요. 대선이 껴있는 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캠프 과정에서 돈 관리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분이 하필이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그 많은 돈을 만지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됐다라는 거는 전 여기에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제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 이런 민주당 측의 그 요청에 대한 답이었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하루 전에 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검찰은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 중에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이 사건의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게 아니라면서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의혹을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성으로 풀이가 됩니다.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는 JTBC 역시도 녹취 파일을 검찰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여전히 검찰을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선 박찬대 최고위원이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건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거냐며 그동안 보인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친명계 핵심 7인의 멤버인 김남국 의원 역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 수감 중인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11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압수되지 않은 것까지 이제 검찰에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흘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거 목록이 어디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요, 이 문제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일부러 흘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획 수사 뭐 이런 부분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검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녹취 파일을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는 그 방송사도 이 모두 다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송사는 본 자신들의 자체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사로서는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취재원이나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도 절대 공개를 안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를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획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좀 민망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리얼하게 그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검찰의 기획 수사를 위해서 강내구, 이정근 또 뭐 이성만 이런 사람이 아예 판을 깔아주고 주연, 조연 역할을 해서 녹취를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검찰의 수사가 어떤 성질의 것이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진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겸허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지금 이 전화 녹취록을 듣고 정말 당혹해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제껴놓고 이정근의 전화기가 11개인데 이것을 기획수사하고 검찰이 흘렸다. 그러니까는 달 자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는 손만 가지고 문제 삼는 듯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대중의 반응이 동감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철저한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당연히 검찰이 정적인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이 뭐냐면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휴대폰을 다 버렸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니 집에서 그걸 다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양이 많기 때문에 USB로 옮겼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갖다가 다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내용 증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디서 나왔을 거냐고 묻는 거고 검찰이 내놓지 않았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방송국에서는 별도로 구했다라고 얘기하니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몰래 이 내용을 별도로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거나 그 보관한 내용들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사에다 줬다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추측입니다. 다 추측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압수수색한 방법은 어머니 집이라고 얘기했으니 아니, 어머니 집에 가서 숨겨놓은 거 갖다가 검찰이 다 가져왔겠죠. 뭐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가져오고 그러진 않았을 거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변호인단이 별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 소스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소스 자체와 관련해서 계속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라고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제 직접 통화를 해서 조기 귀국까지 요청하면서 수습을 시도했는데도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여전히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파장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이죠. 네, 이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로 후폭풍이 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송 전 대표가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자신은 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해명은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서도 한국에 들어와도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입장을 정리해서 오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의혹 관련자들과 이 말맞추기를 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이제 결자 해지해주기를 바랐던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지금 무척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건데요. 중도 또는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도부를 향한 비판 그리고 원성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을 해서 해명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일단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좀 더 강경한 발언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귀국해야 한다고 압박했고요. 비명계이자 송 전 대표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나온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최고위원들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20일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한 만큼 저희로서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면 거기에 또 다른 우리 당의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빠른 귀국을 간곡히 그리고 엄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 고문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네, 이 당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미래가 이 같은 입장을 냈고요. 조만간 초선 의원들도 움직일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미래는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의혹에 대해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역임한 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인데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조기 귀국을 요청했음에도 귀국을 미루고 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또 더 미래는 이 송 전 대표가 끝내 조기 귀국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거라고 이 당 지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 YTN 등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이 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들도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비판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비명계 인사들인데요. 강제 탈당 조치 등을 포함해서 이제 송 전 대표를 아주 잘라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비명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이 당 지도부의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며 귀국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에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물론 이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자진 탈당이나 탈당 권유, 나아가 출당 조치나 제명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어제 이 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극약 처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박상영 의원은 한치의 온정주의도 없이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자정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자진 탈당 또는 출당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돌파하려면 결국 그와 같은 극약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온정주의에 젖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책임자 아니었습니까? 예. 또 당의 지도자 리더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라면 빨리 귀국을 해서 진실 규명에 함께 협조하고 앞장서는 것이 지금 전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문자도 오는데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한치의 온정주의 없이 처분해야 된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권을 잡고 있을 때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을 아주 가혹하게 처리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이게 또 송 전 대표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명계 중진인 김종민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 40년 지기인 우상호 의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전례를 꺼내 들었는데요. 당시 송 전 대표는 부동산 투기와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상호 의원 등의 탈당을 권유했었다고 강조를 했었고 우 의원은 여기에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온 송 전 대표와 우 의원의 목소리부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12명 의원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요청하는 이런 결단을 해서 이 부동산 투기와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왜 나갑니까? 당시 송 전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 권유라는 사전 조치를 취했고 이후 우상호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이던 시절 이런 조치를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정당은 사법적 결론이 났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이 있을 때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 자신이 연루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우리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이제 이게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자진 탈당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상호 의원도 그 권유를 받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그랬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적인 결론이 났을 때 움직이는 건 안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혹이 있거나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신뢰 회복 조치를 해줘야 정당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전해드린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 미래 역시 귀국을 미루고 있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본인이 당대표이던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춰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같은 사안을 꺼내들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는요, 여전히 송 전 대표가 몰랐을 것이다. 돈봉투 액수도 크지 않다. 이 같은 옹호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성호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이제 송 전 대표를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의 화살을 이렇게 돌려서 또 논란을 자초를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은요, 이 녹취록 속 진술 내용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검찰이 녹취록을 흘린 게 아니냐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을 몰랐을 거라고 옹호하는 동시에 돈봉투 액수가 기름값이나 식대 정도 수준이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정 의원은 비판이 거세지자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상처를 주는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성준 대변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발맞춰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나온 정 의원 발언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나온 박성준 대변인 목소리도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의원들 사이에 이런 봉투가 오고 갔다는 데 대해서 알았다고는 송 대표가 그걸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의 이제 발언 내용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여론 향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좀 실언들이 좀 있었는데요. 기름값 10대 수준이다 뭐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은 이제 과거의 기준보다는 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 수준을 맞추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한 또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인식이라든가 제도 개선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성호 의원이 어제 이른바 이제 10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실언이었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오늘 또 비슷한 발언이 역시 또 친명계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개 사과가 무색하게 결국 이게 친명계의 진짜 속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친명계 초선 의원인 이 초선 강경파인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놓은 발언인데요. 장 최고위원은 이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을 받거나 약속받은 의혹인 이 50억 클럽 수사는 잘 안 하면서 이 50만 원 돈봉투 수사는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이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라면서 이 실무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고 의원들 역시 이 300만 원을 받을 이유도 욕심낼 이유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수사는 잘 안 하는데 이 50만 원 돈봉투는 수사를 너무 빠르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50억을 7명에게 준 것과 50만 원을 20명에게 준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5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의원들한테 300만 원. 의원들 300만 원은 뭐 지방 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만 원 받을 이유도 없고 뭐 그럴 거에 욕심낼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성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을 콕 집어서 지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돈봉투 액수가 기름값과 10대 수준이라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부터 깨끗하지 못하니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꼬집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돈봉투가 아무렇지 않게 오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는 숨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될 텐데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20명이 아니 이재명이 우리보다 깨끗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송영길 대표는 귀국 안 한다는데 이거 강도 높게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를 이 파렴치하다 빨리 귀국해라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 지역구 자기가 뺏어가지고 방탄조끼 빌려 입었잖아요. 뭐 정성호 의원도 거마비 운운하고 있고 아까 여기 나왔던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300만 원으로 국회의원들이 설득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돈봉투가 아무렇지 않게 오갔던 거 아닌가 좀 개탄스럽습니다. 네, 오늘 나온 조선닷컴의 기사를 보면은요, 이전에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장 선거에서는요, 10만 원 정도 현금을 나눠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전해준 경우에도 이 선거운동원이 구속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들려드린 것처럼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에 이어서 장경태 최고위원까지도 이 돈봉투 별거 아니다, 의원들한테는 별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당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요, 당의 윤리 감각이 퇴화했다 이런 비판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패널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왜냐하면 이건 전례가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고승덕 전 의원이 그 문제 관련해서 공개를 했었고 박기태 국회의장이 유죄까지 판결을 받은 상황이 분명히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돈봉투를 전달하게 돼서 그것이 발각이 되고 수사가 돼서 법원에 가게 되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도덕성의 핵심적인 문제는 돈 정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돈봉투 돌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 그러니까 이제 국회와 정당이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으니까 국민적인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 돈이 오갔다고 얘기한다면 그 위법행위가 문제인 거죠.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그런 구조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당내에서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는 것이고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이 그 관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위 변화된 국민의 의식에 맞게 당을 변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유죄죄가 있다라고 하면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당이 얘기해야 될 자세인데 몇몇 의원들이 전 왜 저런 의도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싫으면 검찰하고 싸우세요. 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먹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고개 따박 숙이고요. 원칙대로 자기의 방향,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나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에 그 한나라당 당시의 경선 문제가 2011년쯤 고승덕 의원에 의해서 칼럼에 의해서 밝혀졌을 때 그때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시에는 고승덕 의원 혼자 얘기했고 밝혀진 것 누가 받았다는 그러한 뭐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얼마가 그 계좌에서 나왔다 그 정도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의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까?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내에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참 특이한 게 친명계 주주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언급하셨던 박찬대, 정성호, 박성준, 장경태 이런 의원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매우 수동적이에요. 일단 22일 날 뭔가를 한다 그랬으니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수밖에. 지금 김 교수께서 고개 따박 숙이고 뭘 하라 그러는데 민주당의 주류들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이게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분명히 송영길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는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억울하다 그러면서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고승덕 의원 혼자서 자기 컬럼에 쓴 거하고는 경우가 달리 아예 리얼하게 전화 통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친명계가 왜 그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돈봉투 의혹은 물론이고요. 이 별건으로 수사나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30여 명에 달한다. 이거 정말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가시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으로 꼽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한 폭로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법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에 이어 김만배 씨까지 합류해 의형제를 맺은 배경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고리로 이 대표의 각종 선거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면서 지난 2014년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이 불거지면서 불리한 여론이 형성이 되자 자신이 지인들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정 전 실장한테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시간 그리고 장소 등을 아주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밝히는 그런 증언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9월 정진상 전 실장 아파트로 찾아가서 이 직접 전달한 현금 3천만 원에 대해 편의점에서 과자와 이 비닐봉지를 사서 이 돈을 덮고 이 과자로 덮어 들고 갔고 정 전 실장의 집에 도착해서 소파 위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편의점 위치는 어디였고 이 정 전 실장 아파트로 어떻게 걸어갔는지 직접 지도를 짚으면서 설명을 했고요. 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 현관에서 바로 연결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고 주장을 하면서 집에 들어서니까 이 현관 왼쪽이 거실이었고 이 정면 벽 쪽에는 TV가 있었다고 손짓과 함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직접 그림을 그려 보여드리겠다면서 이 법정에서 A4 용지에 이 정 전 실장의 집 구조를 그리기도 했다는데요. 일부 언론은 유 전 본부장이 그린 이 집 구조와 실제 정 전 실장의 아파트 구조가 흡사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이 정 전 실장 아파트를 찾아가면서 이 CCTV를 피해서 계단을 이용했다, 이러한 주장을 내놓은 바도 있었죠. 이 당시 나온 유 전 본부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사실상 직접. 네, 집으로 오라 했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몇 층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다만 재판부는 이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이 대가성이었는지 또 친분 때문인지 등에 대해 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흐리고 있다면서 이 명확히 기억나는 대로 답해달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 개봉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 중에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또 그 내용 발언을 둘러싸고서 지금 전시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일상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이 개봉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 퇴임 후에 1년이 채 안 된 대통령의 다큐가 만들어졌다는 점, 이 퇴임 후에 잊혀지고 싶다고 했던 이 문 전 대통령이 다큐 제작에 응했다는 사실을 등을 놓고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10일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 상영관 확보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는데 목표 금액인 이 3천만 원을 훌쩍 넘어 오늘 오후 12시 기준으로는요, 13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모이는 등 후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과 제작을 맡은 김성우 프로듀서가 이 지난 14일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출연해서 영화 내용 중에 일부를 공개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말하자면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 이건 결국 이제 후임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업적을 모두 망가뜨렸다.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현 정부를 직격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어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소환하게 되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것 역시 윤 대통령과 여당이 외교와 경제 분야 등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제 야당 정치인 등을 만난 사실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런 또 화면도 저희가 본 적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에 가까운 부정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한 거, 또 이게 육성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선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만 그 질문은 고민정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에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고민정, 김의겸 두 의원, 문재인 청와대 이제 대변인을 지낸 그런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변인한테, 그쪽 대변인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국민의힘 정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착각도 자유라지만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무슨 성취를 이루었다는 건가, 집값은 사상 최악으로 올려놓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망치고 나라빚만 늘었다고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김정은에게 속아 북의 핵 개발만 도와주고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제작한 다이스 필름 대표가 이제 잠시 전에 입장문을 낸 건데요. 해당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 문재인입니다를 제작하면서 촬영된 영상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개봉될 영화 본편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영화는 이창재 감독이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람 문재인을 탐구하고 싶은 일종의 다큐멘터리스트의 열정으로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이니까 부디 영화를 보고 판단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파장이 되니까 영화 제작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을 다룬 다큐 영화에서 재임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이제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화 본편,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관객들이 감상할 그 영화에 들어갈지 이 부분은 미정이라는 건데, 어쨌든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퇴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물론 제작사 측에서 이거는 정치인 문재인이 아니라 사람 문재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라는데, 다큐멘터리라는 자체가 정치인 문재인을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한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평가가 1년도 못 돼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 10년, 20년 흐른 뒤에 반추하면서 정말 역사적 의미와 공과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예를 든다면은 아니 그러면은 잊어달라고 해놓고 이제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러면서 다시 재등판하겠다라는 뜻인가? 이런 다소 과한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짧은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항상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유일하게 정권 재창출이 되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5년간의 성과라고 하지 말고 5년 동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반추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땐 참 우리 정치 야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귀한 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얘들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다큐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극장에 걸릴 내용이에요. 이 내용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문제에 좀 공고가 있겠죠. 과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청춘들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 것, 공정성이 깨지면서 청춘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룬 성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성과와 관련해서 다시 또 데이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1주년 문재인 대통령 갤럽 조사에 의하면 83%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국정운영. 지금 현 대통령 27%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다수가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받아 안아서 좀 더 좋은 국정 운영 지지를 올리겠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지, 다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왜 공격을 안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집권 여당이니까요. 예를 들면 감사원이 조사하죠, 검찰이 수사하죠, 국정원이 조사하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전 그렇다면 이런 왜 전쟁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가? 좀 대통령실 같은이나 아니면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문재인 대통령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좀 반면교사로 그 부분을 갖다가 반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광훈 리스크로 시끄러운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 설정 문제를 놓고서 지금 골머리를 앓던 국민의힘이요, 결국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목사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 국민의힘이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전 목사 추천으로 당에 입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당원수
수를 전면 공개하고 이중 당적을 이유로 이들의 탈당을 사실상 권유한 겁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 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광훈 목사로 인한 당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 대변인이 말한 당원 981명, 이거는 이제 당원 가입을 할 때 추천인으로 이제 전 목사의 이름을 적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당 안팎에서는 이 전 목사의 주장대로 30만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많은 수의 당원들이 전 목사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전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 당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이중 당적을 갖게 돼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 탈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파악된 981명이 모두 자유통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건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당원 가입 신청서에 추천인을 전 목사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가입한 당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수석 대변인은 이중 당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수사 의뢰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 추천만으로 이중 당적이라고 의심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전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자는 취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앞으로 신규 당원을 모집할 때 추천인으로 전 목사를 기입할 경우 별도의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는 여전히 광화문 집회 세력이 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국민의힘 정당은요 김밥이 옆구리 터진 소리를 하고 김기현 장로님 듣고 계시나 빨리 회개해요.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해. 목사님 옛날부터 날 도와줬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도와주세요 해 빨리. 네, 이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 목사와 선긋기에 나서자 당 일각에선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다만 외부적 차단과 함께 내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전광훈 사태가 커진 배경에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도 높은 비판도 한몫했지만 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목사의 행사에 참석해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면서 이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컸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걸 넘어서 이 김 최고위원이 당직에서 자진 사퇴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그분의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실언을 좀 하셨잖아요. 네, 뭐 5.18 관련해서든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든 지금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일단은 당에서 이건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돼요. 당을 위한다면 어찌됐건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지금 이제 그 수위가 좀 지나치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에 어떤 결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가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자진 사퇴는 뭐 그분의 판단을 맡기겠는데요. 그래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조치?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의 조치.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 숫자를 공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의 탈당 권유 조치 이런 걸 내렸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정광훈 목사의 어떤 절연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정광훈 목사가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그 당 내의 투표 방식을
전당원 투표제로 바꾸다 보니까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추천으로 얼마가 들어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지난 그 당대표 경선에서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전 목사 측의 도움을 받았다. 또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입에 실패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토끼도 잘 보듬어야 되겠지만은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할까. 그래서 합리적 중도 우파의 인식을 굳힐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도 두 분의 입장일 것 같아요. 김기현 당대표가 2019년에 정광훈 목사를 갖다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태도를 보게 되면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이 갈 만한 내용이 있고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도 원래는 뭐 1등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필요 하나 하고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처리를 내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의 입장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패널께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이제 취임 1년 언저리 당시 지지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그래픽 잠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역시 BTS 클래스인데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소식입니다. 네, 월드클래스 아이돌 BTS의 멤버 정국이 통 큰 선행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국은 지난 14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1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국은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웃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국의 바람대로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치료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국의 통 큰 기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계적인 인기만큼이나 선행도 월드클래스급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국뿐만 아니라 이 BTS 멤버들은 그동안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올해 초 튀르키예 지진 피해 때도 슈가와 지민, 제이홉 등이 구호단체 기부금을 전달했고 이 산불 피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기부금을 쾌척하기도 했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이런 BTS의 선행을 팬덤인 아미가 여러 기부 활동으로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포브스는 이를 두고 음악 팬덤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 BTS가 추구하는 메시지가 팬들에게 진실되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훈훈한 소식과 함께요. 또 팬들로서는 아쉬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BTS 멤버인 제이홉이 어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예인들이 이제 떠들썩하게 군에 입대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차분하게 입소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맏형 진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강원 원주시 육군 제3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에 배치돼 1년 6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제이홉은 입대 하루 전 팬 커뮤니티에 짧은 머리로 격리를 하는 사진과 함께 사랑합니다, 아미, 잘 다녀올게요 라는 글로 팬들에게 입대 인사를 대신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조용히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앞서 BTS의 소속사는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팬들의 방문 자제를 부탁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제이홉의 사진과 응원 문구 등이 랩핑된 버스로 배웅을 대신하고 제이홉의 조용한 입대를 격려했습니다. 대신 BTS 멤버들이 완전체로 모여서 제이홉을 배웅을 했는데요. 군에 복무 중인 맏형 진은 휴가까지 냈고 그리고 정국도 개인 일정을 조정해 7명이 완전체로 모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제이홉을 배웅하며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요. 멤버들은 제이홉의 옆에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제이홉의 까까머리에 손을 올리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남다른 멤버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진은 자신의 SNS에 제이홉 사진을 올리면서 다음 사람이라고 써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BTS 멤버 중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 멤버들도 개인 활동을 마친 뒤 올해 중으로 군 복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치면 2025년부터는 완전체로 팀 활동을 재개할 거란 전망인데요.
지난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에서 이 BTS는 이 군입대를 시사하며 멤버들은 언제나 하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팍!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조금이나마 더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한 공연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막말하면 퇴출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욕설 논란을 일으켰던 쇼호스트 정윤정 씨에 이어서 1세대 쇼호스트로 유명한 유난히 씨가 출연 중이던 이 홈쇼핑 방송사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유난히 씨는 지난 2월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피부가 안 좋아서 고민이 많았던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면서 고인모독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또 피부 질환 치료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품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난히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연상케 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또 거론한 여자 개그맨과 관련해 너무나 사랑하는 후배였고 그녀가 떠났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었다면서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아쉬운 감정으로 나온 한마디가 상처를 준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인 모독 논란의 파장 결국 이제 방송심의위원회까지 이어졌죠. 네, 시청자들이 방심위에 이 소비자 민원을 접수하면서 해당 방송이 심의 대상에 오른 건데요. 어제 진행된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이 유난히 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보낸 홈쇼핑사에 이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 제재인 이 주의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견 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이 해당 홈쇼핑 관계자가 이 유난히 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무거운 제재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이른바 이제 막말 방송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강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윤정 씨와 유난히 씨는 억대 연봉을 자랑하면서 쇼호스트계의 완판녀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들인데요. 두 사람 모두 출연 중이던 방송사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퇴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 위기에 놓인 이 홈쇼핑 업계의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회장님 명함의 비밀. 국내 굴지 대기업 총수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통 명함에는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넣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명함에는 빠진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휴대전화 번호인데요. 실제로 이재용 회장의 명함을 보면 한자 이름과 직함,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는 건 일반 명함과 같지만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 대신에 비서실의 번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SK 최태원 회장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의 명함에 휴대전화 번호는 없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의 명함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빠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되는 명함에 개인정보를 드러내기 싫은 속내가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요, 이 명함에 적힌 영업 포기도 또 독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명함에 영문 이름을 이메일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한국인들이 보통 성씨인 최를 CHOI로 표기하는 대신 CHEY로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최종현 SK 선대 회장부터 사용해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수원 미군 부대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한 미군 대위에게 어떤 철자를 써야 최에 가까운 발음이 되느냐고 물었고 그때부터 CHEY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 명함에는
JY.Lee라는 영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학파인 이 회장은 Y 뒤에 마침표를 찍어서 미들네임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회장을 부를 때 보통 J라고만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해서 또 화제를 모았는데 이제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명함인 정말 재벌 총수들인데 하지만요 이 해외 기업인들하고 만나서는요 종이로 된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 이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월에 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이 일반 영업사원처럼 적극적으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해외 기업인들과 친분을 나눈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Everybody has to trust me. 우리끼리만 하면 되는데. 어우 피곤해. 이재용 회장을 좀 보시고 싶다고 드디어 왔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